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던 2020년 2월, 일본에서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항해 도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크루즈선은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과 적절하지 못한 후속 조치로 많은 사람이 확진되었고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의료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 일본의 미흡한 대처에 의문이 들었지만 단 한 번의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일본 국내에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한국과 대만 등 인접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일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은 일본을 막연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편견이며 어째서 일본이 정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수년 동안 일본 특파원으로 활약한 유영수 기자는 일본의 성장 동인이 오늘날에는 족쇄가 되고 과거의 질서가 쇄신되지 못하면서 지금의 일본이 갈수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와 치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번 난독낭독에서는 일본에만 존재하는 자숙경찰에 관한 대목을 함께 읽고 오늘날 일본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만 있는 자숙경찰, 왜 활개칠까?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이후 일본에서는 자숙경찰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자숙경찰은 정부 자치단체의 방역수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과 업소를 찾아다니며 경고와 위협 등 사적 제재를 가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조직폭력배인 야쿠자보다 더하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등 협박과 횡포로 살풍경을 연출했다. 많은 일본 시민과 언론이 우려를 나타냈다. 자숙경찰은 말이 경찰이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경단일 뿐이다.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외출과 이동을 통제했던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일본에서만 출현한 존재다. 더욱이 근현대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특유의 사회현상이다. 자경단은 우리에게는 1923년 관동대 지진의 끔찍한 조선인 집단 학살을 떠오르게 하고 전쟁을 겪은 일본인에게는 전시체제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든다. 위기 때면 튀어나오는 망령과 비슷하다. 자숙경찰은 어떤 대상에 딱지를 붙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콕 찍어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긴급사태에서는 외출이나 영업 등을 자숙해달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는 명목일 뿐 실제로 가해 대상은 괴롭혀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 사회적 약자였다. 대형 점포는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은 것과 달리 지침을 잘 지킨 작은 음식점과 주점이 표적이 됐다. 제1교포와 차이나타운이 공격 대상이 된 것도 소수자 차별이라는 맥락이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자숙경찰의 공격은 학교나 직장에서의 이짐에 집단 따돌림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일종의 집단 내 편가르기와 희생양 만들기 현상으로 본 것이다. 어찌 보면 위기 상황에서 다른 것을 배척하는 행태는 어느 나라, 어느 집단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되풀이됐던 일본의 자경단 현상은 배후에 항상 국가 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코로나19 때도 정치인의 선동 또는 지자체의 대응이 자숙경찰을 부추겼다. 자경단은 여기에 호응하듯 공인된 단체라도 되는 양 활개를 쳤다. 경찰이라는 말을 쓴 것부터 스스로 공공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착각이 느껴진다. 1923년 관동대 지진 때도 전시체제에서도 그들은 정부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용인 아래 활동했다. 그래서 당하는 자들은 더욱더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숨을 죽여야 했다. 반관반민 사회에서 학습된 서글픈 체념이었다. 전시체제, 비국민 악몽을 연상시키는 자숙경찰. 많은 일본인이 자숙경찰을 보며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연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전시체제에서 일본 정부는 반관반민 단체들을 동원해 국민의 사적 영역까지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다.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 대표적이었다. 사소한 일에도 비난이 잇따랐고 국민은 숨도 쉬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만 했다.
특히 반관반민 조직들은 통제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비국민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박해했다. 비국민이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아닌 자, 즉 나쁜 국민이었다. 외국인과 공산주의자, 징병 회피자가 비국민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적성국 언어인 영어를 말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병자와 허약자도 비국민으로 불렸다. 전시체제에서 일상적으로 쓰였으며 경멸의 대상이고 가혹한 낙인이었다. 한국 사회의 빨갱이와 비슷한 강도의 말이었다. 사회적인 죽음을 뜻했고 실제 죽음까지도 이르게 만들었다. 전쟁은 한 점의 모호함도 허용치 않는 형태로 사람들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었다. 중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아군 내부의 적인 스파이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낳았고 종종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전시체제에서 비국민이라는 낙인이 가장 비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오키나와 주민에 대한 집단 자결 강요였다. 당시 오키나와 수비군은 주민을 총칼로 위협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주민 수천여 명이 일본군이 건네준 수류탄을 터뜨리거나 극약을 먹고 죽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 당시 일본군 수뇌부는 오키나와 주민의 국가 충성도가 너무 약해서 만일 미군의 포로로 잡히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사실상 오키나와 사람을 비국민이라고 생각했던 셈이다. 당시 오키나와 수비 제32군 사령부가 정했던 규칙에는 이런 측면이 잘 드러난다. 군인 군속을 불문하고 표준어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였다. 이 규칙은 각 부대로 공식 하달되지는 않았지만 오키나와인은 모두 스파이이므로 죽이라는 명령이 위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병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수뇌부가 정한 지침이 비국민인 오키나와 사람에 대한 망상과 공포로 치솟아 집단학살로 이어진 것이다. 전쟁 동안 국민 만들기에 가장 성공한 나라. 전시에는 어느 나라나 국민과 비국민 사이에 엄밀한 전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은 비국민 낙인 찍기에서 보듯이 훨씬 정도가 심했고 최근 자숙경찰 현상처럼 전쟁이 끝난 한참 뒤에도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전쟁을 통한 근대적 국민 만들기에 가장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전쟁은 국민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본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자주 또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고 막바지에는 최악의 군국주의 체제로 패전을 맞이했다. 또 패전 이후에도 준전시체제로 경제전쟁을 수행했다. 일본인은 장기간 비상시라는 심리적 압력 아래 놓여 있었고 오랫동안 내부의 적을 솎아내려는 배격운동을 벌이며 독특한 국민의식을 유지해왔다. 국민의식의 핵심은 귀속감이다. 완전한 일체감, 귀속감을 얻기 위해서는 배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아 비국민으로 규정하고 내쳤다. 그것은 중간에 모호한 부분을 배제하고 명확히 흑백으로 나눈 대립이어서 거기에서 엉거주춤한 자는 전부 적으로 밀어붙여졌다. 특히 힘없는 소수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국민 만들기 역사는 독특하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일본어에는 출신지를 묻는 표현이 따로 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는 뜻의 오쿠니와 도치라 데스까다. 보통 나라를 뜻하는 쿠니는 여기서 출신 지역을 가리킨다. 나라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과거 봉건 체제의 흔적이 남아서다. 메이지 유신 전까지 일본은 사실상 번으로 불리는 250여 개의 지방 국가가 연합한 형태였다. 누구도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인식은 없었고 단지 어느 지역 사람, 즉 번사람이라는 의식만 있었다. 근대국가 성립 전 봉건 시대의 유럽처럼 통일된 국가, 국민이라는 의식이 없었다. 메이지 정부는 국민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독립적인 지역 분할 체제였던 데다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도 뿌리 깊어 국민의식 형성을 방해했다. 에도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됐지만 일본인이라는 의식은 희박했다. 일반 서민에게 그건 어디까지나 지배층의 권력 다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본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데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결정적이었다. 두 전쟁을 통해 일본인의 세계관이 크게 움직였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인이라는 국민의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유럽의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벌인 러일전쟁은 국운을 건 도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일본인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더욱이 희생자가 적었던 청일 전쟁과 달리 러일 전쟁은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굳게 했다. 이후 만주 사변부터 태평양 전쟁 패전까지의 이른바 15년 전쟁 기간 동안 국가주의가 득세를 부리면서 일본인의 국민의식은 과잉으로 치달았다. 군국주의는 잦은 전쟁의 원인이자 결과물이었다. 반성을 통해 비대해진 국민의식을 순화하고 정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또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은 침략적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했다. 메이지 초기 일본의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였다.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서구 열강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존 불안에 항상 쫓겼다. 일본은 이런 불안을 청일-러일 전쟁 시기 침략적 민족주의로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서구와 달리 약자의 제국주의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쟁을 통해 공포를 해소하려다 보니 스스로 끊임없는 불안의 길로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부국강병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어떤 가치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약자의 제국주의는 어느 제국주의보다 가혹하고 잔인했다. 서구 국가들이 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식민지 획득에 나섰던 반면 일본은 안보 확보라는 차원에서 침략에 나섰다. 처음에는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점차 경제적 이익도 함께 추구하면서 최악의 제국주의로 흘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였다. 우리 선조는 일본의 경제적 약탈과 군사적 억압을 동시에 받는 이중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에 서구의 식민지 지배보다 더 끔찍한 고통과 피해를 견뎌야 했다. 일본 근대화 과정의 특수성은 왜 일본의 군대와 학교가 그토록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군대와 학교는 대표적인 근대화의 교육기관이었다. 징병제와 의무교육은 한 쌍으로 강한 군대와 강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근대화의 필수 요소였다. 서구를 따라잡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근대화를 서두른 일본 역시 군대와 학교에 힘을 쏟았다. 일본에서 소학교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68년에 개설된 누마즈병학교 부속 소학교였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학교의 1차적 기능을 군대 예비교육기관으로 봤던 당시 권력층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급진적인 근대화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지나친 규율과 통제는 군대에서는 지나친 폭력을, 교육에서는 권위에 대한 지나친 복종을 키웠다. 작고 길었던 전쟁은 이를 사회 곳곳에 고착시켰다. 패전 후 짧았던 민주화 개혁으로는 오래된 문화를 되돌리기에 한참 부족했다. 참혹한 전쟁의 시간은 지났지만 패전 직후에도 일본은 하나의 국민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협하는 궁핍은 경제적 총동원을 위한 충분한 자극이 되었다. 특히 아래 위 할 것 없이 모든 일본인이 똑같이 가난해졌다는 점은 사회적 분열을 막아주었다. 일종의 평등주의가 재생을 위한 일본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강력한 기반이 됐던 셈이다. 이후 고도 성장의 이득은 비교적 고르게 나눠 가졌고 총중류 사회의 신화가 일본인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거품 경제의 붕괴와 장기 불황의 시작, 신자유주의의 도래는 100년 가까이 계속됐던 일본 특유의 평등주의를 무참히 깨버렸다. 이제 모두 가난했고 모두 풍요로워진 과거의 일본은 없다. 일본인의 쇼와 노스텔지어는 단지 화려했던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임을 느낄 수 있었던 인간적인 유대감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다. 그와 더불어 상실감과 낭패감은 사회 전체적으로 애꿎은 상대를 향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전쟁이라는 공통의 재앙을 갈망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 2007년 일본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를 때리고 싶다. 31세 프리터, 희망은 전쟁이라는 칼럼이 큰 화제가 됐다. 이 글을 쓴 아카기 도모히로는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0만 엔을 벌며 살아가는 프리터였다. 그는 현재 일본 사회는 빈부가 공고해진 격차 사회로 많은 젊은이가 희망 없이 살고 있다며 자신은 차라리 전쟁이라는 공통의 재앙을 갈망한다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마루야마 마사오를 지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시가 가져오는 일종의 평등주의였다. 마루야마는 태평양 전쟁 당시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조교였지만
1944년 이등병으로 징집됐다. 제국대학 법학부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군대에서는 선임들에게 숱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악하기는 전쟁은 재앙이다. 그러나 고통은 잃어버릴 것이 있어서 비참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런 내 처지에서 보면 전쟁은 비참한 것이 아닌 도전의 기회다라고까지 말했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전후 세대에 대한 반감이다. 마루야마는 전후 지식인을 대표하는 진보 사상가로 앞장서서 일본 파시즘을 철저히 비판했고 평화헌법 수호 활동도 펼쳤다. 평화를 주장하는 진보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부를 독점한 고령층을 향한 상대적 박탈감을 결합해 분노로 표출한 것이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적잖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젊은 세대가 평화와 전쟁을 전후 세대와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한다. 극단적으로 흐르는 그들의 밑바탕에 깔린 정서는 상실이다. 내면의 상실의 울분이 켜켜이 쌓여 있고 보상받고 싶은 심리로 가득 차 있다. 현실에 좌절한 나머지 자기 긍정의 계기를 아찔하게도 전쟁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런 분노를 약한 존재 또는 이웃 국가를 희생양 삼아 돌리려 한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손쉽고 편한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숙경찰이 활개를 치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더욱이 전반적인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맞물려 과거와 같은 비국민의 순환시대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극우도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비국민이란 단어까지는 쓰지 않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반사회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일본어로 아는 우치, 학은 소토라고 한다. 귀속감은 소토가 아닌 우치에 속하려는 욕망이다. 그러나 우치는 어디에도 없다. 우치에 귀속한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우치에 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만이 존재한다. 일본 사회에서 우치에 귀속되라는 유혹에 저항하기는 너무 어렵다. 또 끊임없이 소토의 적을 만들어 문제를 타개하려는 경향도 여전하다. 오랜 전쟁을 통한 귀속과 배제의 원리가 너무 강하게 작동해온 일본 사회는 지금 무척 위태로워 보인다.